안녕하세요. 이밤새 TV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올려드렸던 조경관리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조경기능사 필기 과정을 5개 파트로 나누었고요. 총 900문제 중에 오늘은 파트 5번 조경관리 과목에서 130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조경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중 식생의 이용 및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유지, 보수 등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단계는 1. 조경관리 2. 조경설계 3. 조경계획 4. 조경시공. 정답은 1번 조경관리죠. 조경 분야 프로젝트별 수행 단계는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유지, 보수 등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단계는 조경관리 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일반적인 조경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운영관리 2. 유지관리 3. 이용관리 4. 생산관리. 정답은 4번 생산관리입니다. 조경관리는 크게 일반적으로 3가지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용관리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조경관리 방식 중 직영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다. 3. 애착심을 가짐으로 관리 효율의 향상을 꾀한다. 4. 규모가 큰 시설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급 방식의 장점이고요. 나머지 1번과 2번, 3번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고 관리 효율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직영 방식의 장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조경관리 업무 수행 방식 중 도급 방식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도급 방식의 대상은 규모가 크고 노력, 재료 등을 포함하는 업무입니다. 도급 방식은 장기에 걸쳐서 단순한 작업을 하고 전문 지식과 기능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리 주체가 보유한 설비로는 불가능한 업무일 때 외부 업체의 도급 방식으로 조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고 연속해서 행할 수 없고 금액이 적고 간편한 업무는 직영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조경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응급 조치를 잘못 취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서는 상해자가 발생 시 관계 조사관이 현장 확인 보존 후에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상해자 구호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사고 상황 파악 기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기계의 작동이나 전원을 단절시켜서 사고의 진행을 막아야 하고요. 현장에 관중이 모이거나 흥분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에 사고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공원의 주민 참가 3단계 발전 과정이 옳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원의 주민 참가 3단계 발전 과정은 비참가의 단계, 형식적 참가의 단계, 그리고 시민 권력의 단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 3단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조경 관리에서 주민 참가의 단계는 시민 권력의 단계, 형식 참가의 단계, 비참가의 단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시민 권력의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가치관리 2. 유화 3. 권한 이양 4. 파트너십. 정답은 2번 유화입니다. 조경 관리에서 시민 권력 단계에서는 자치관리가 이루어지고 사무 권한이 이양되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파트너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유화는 형식 참가의 단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주요 기능 관점에서 5개 레크레이션의 관리 체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용자 관리 2. 공정 관리 3. 자원 관리 4. 서비스 관리. 정답은 2번 공정 관리죠. 공정 관리는 해당이 없고요. 5개 레크레이션 관리 체계 3요소는 이용자 관리, 자원 관리, 서비스 관리 3개 분야이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20개 수간 주입 방법 중 틀린 것은? 지문이 길어서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흐린 날 실시해야 약액의 주입이 빠르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수간 주사는 20개 증산 작용이 활발할 때 주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약액의 수간 주입은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 초에서 9월 말이 좋습니다. 3번. 수간 주입기를 사람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아래 수목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수간 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다가 수액 주머니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간의 밑둥에서부터 위쪽으로 구멍을 2개를 뚫어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반대쪽으로요.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약통 속에 약액이 다 없어지면 수간 주입기를 걷어내고 도포제를 바른 다음 코르크 바게로 주입 구멍을 막아준다. 이것도 잘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조경 20개 밑거름을 시비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1. 개화 전 2. 개화 후 3. 장마 직후 4. 낙엽 진 후. 정답은 4번 낙엽 진 후죠. 조경 20개 거름은 유기질과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는 낙엽 진 후 10월에서 11월이나 금부 활동기 2, 3월에 줍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는 꽃이 진 후나 열매 딴 후에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경 20개 밑거름을 시비하는 적합한 시기는 낙엽 진 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거름을 줄 때 지켜야 할 점으로 잘못된 것은?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두엄 퇴비 등으로 거름을 줄 때는 다소 덜 썩은 것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두엄이나 퇴비 등은 완전히 썩어서 부식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1번. 흙이 몹시 건조하면 맑은 물로 땅을 축이고 거름 주기를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3번. 속효성 거름 주기는 꽃이 진 후나 열매를 딴 후에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거름을 주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덮어 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0개 거름 주는 요령 중 맞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효력이 늦은 거름은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사이에 준다. 맞는 내용이고요. 효력이 늦은 거름은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는 낙엽 후, 늦가을이나 금부 활동기 2, 3월, 그러니까 초봄 사이에 주면 됩니다. 2번과 3번, 4번은 모두 틀린 설명이고요. 효력이 빠른 거름은 3월경 싹이 틀 때, 꽃이 졌을 때, 그리고 열매 따기 전 여름에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력이 빠른 거름은 속효성 비료로 무기질 비료에 해당이 되고요. 무기질 비료는 꽃이 진 후나 열매를 따기 전이 아닌 열매를 딴 후에 시비를 합니다. 3번에서 산 울타리는 수간선 바깥쪽으로 방사상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사상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방사상식인데 노목 등에 실시하는 거고요. 산 울타리는 길이 방향으로 길게 선상 시비를 해줍니다. 4번은 속효성 거름주기는 늦어도 11월 초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효성 거름주기, 속효성 거름은 무기질 비료로서 꽃이 진 후나 열매 딴 후니까 7월에서 9월 이내에 보통 시비를 합니다.
11월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생울타리처럼 수목이 대상으로 군식되었을 때 거름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선상 거름주기입니다. 생울타리 시비는 선상 시비라고 해서요. 울타리가 이렇게 길게 있을 때 그 앞쪽에 길게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름 주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조경 수목에 공급하는 속효성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 속효성 비료를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주는 것은 지우성 비료인 유기질리 비료에 해당이 되고요. 속효성 비료는 꽃이 진 후나 열매를 딴 후 7월에서 9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속효성 비료는 12 후 5일에서 7일 정도면 바로 12 효과가 나타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대부분의 화학 비료가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강우가 많은 지역과 잦은 시기에는 유실 정도가 빠르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속효성 비료는 화학 비료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수분이 많은 지역은, 강우가 많은 지역은 유실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비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질소 2. 인산 3. 칼슘 4. 칼륨. 정답은 3번 칼슘이죠. 칼슘. 비료의 3요소는 NPK 에서 질소, 인산, 그리고 K는 칼륨입니다. 칼륨. 칼슘은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식물의 아래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잎 전면에 나타나며 잎이 작지만 잎 수가 감소하여 초본류의 초장이 작아지고 조기 낙엽이 비료 결핍의 원인이라면 어느 비료 요소와 관련된 설명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N 질소입니다. 질소는 뿌리와 잎, 줄기의 생장을 촉진하고 결핍 시에는 생장 저하와 조기 낙엽, 그리고 줄기가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질소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수목에 영양 공급 시 그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는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수목의 잎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밖으로 방사상 모양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방법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이 방사상 시비, 방사상 거름주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게 기출문제고요. 1번은 윤상시비입니다. 윤상시비. 3번은 전면시비입니다. 전면시비. 수간을 중심으로 전면에 수간 주위에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 엎어주는 방법. 전면시비고요. 4번은 천공시비입니다. 군데군데 구멍을 뚫은 듯이 수간을 중심으로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거름을 주는 것은 천공시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분쇄목, 우두칩 등을 사용한 멀칭 작업 시 효과로 틀린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멀칭 작업 시 효과로 틀린 것이라고 했는데요. 3번에서는 토양의 미생물 발생 억제라고 했는데 미생물 발생 억제가 아니라 미생물 발성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멀칭 작업의 효과는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비옥들을 증진시켜주고 보온 효과도 있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병충해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1번과 2번,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토양의 미생물 발생 억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생물을 발생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미생물 발생을 활성화시켜서 비옥들을 더 증진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전정의 목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는 희귀한 수종의 번식에 중점을 두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정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1번과 2번, 4번 미관에 중점을 두고 한다. 이건 미관상 목적이고요.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다. 이거는 실용상 목적인데 방풍이나 차폐 등 목적으로 할 때 실용상 목적입니다. 4번 생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생리적인 면이라고 하면 개화나 결실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전정의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전정의 효과가 수목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전정은 보통 수목의 생장을 억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생리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생장을 억제시켜서 모양을 잡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건 아닙니다. 2번과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의 내용을 보면 수관 내부에 일조 부족에 의한 허약한 가지와 병충의 발생의 원인을 제거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도장지의 처리로 생육을 고르게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도장지라는 거는 웃자란 가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란 가지, 이걸 도장지라고 했는데요. 이런 도장지를 제거해서 생육을 고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 화목류의 적절한 전정은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조경수 전정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대죠. 전정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상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정을 실시합니다.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1번과 2번, 4번을 보면 1번은 병해충 피해를 받은 가지를 제거한다. 맞는 내용이죠. 병든 가지를 제거해야 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전체적인 수영의 구성을 미리 정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배치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교차한 가지라든지 너무 밀생한 가지는 전정을 해줍니다. 이 전정의 내용은 핵심 이론에서 보셨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좁은 정원에 식재된 나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녹음수를 정정하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죠. 좁은 정원에서 식재된 나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수목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정으로서 생장 억제를 위한 전정에 해당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전정을 할 때 큰 줄기나 가지 자르기를 삼가야 하는 수종은? 1. 수양버들 2. 벚나무 3. 회양목 4. 현사시나무. 정답은 2번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전정 시에 특히 유의해야 할 수종인데요. 맹활력이 약한 수종으로 벚나무, 소나무, 잣나무, 비자나무 등은 전정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수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굵은 가지를 잘라도 새로운 가지가 잘 발생하는 수종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굵은 가지를 잘라도 새로운 가지가 잘 발생하는 수종은 맹활력이 강한 수종,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2번에 플라타너스나 회화나무는 맹활력이 강한 수종이고요. 이 외에도 녹나무, 가시나무, 메타세코이아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수목의 전정 작업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부는 가볍게, 하부는 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반대죠. 상부는 강하게, 하부는 약하게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2번을 보면 우선 나무의 정상부부터 주지의 전정을 실시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전정을 하기 전 나무의 수용을 살펴 이루어질 가지의 배치를 염두에 둔다. 이것도 적절히 맞는 내용이죠. 4번 주지의 전정은 주간에 대해서 사방으로 고르게 굵은 가지를 배치하는 동시에 상하로도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전정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낙엽 화렵수를 강전정할 경우 가장 피해가 적은 시기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동계죠. 낙엽 화렵수는 보통 잎이 단단해진 7, 8월, 그리고 낙엽 후인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실록이 굳어진 3월이 적당한데요. 강전정할 때, 동계 강전정할 경우에는 피해가 적은 시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정원수의 전지 및 전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 침엽수의 전정은 생장이 왕성한 7, 8월경에 실시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한 11월에서 12월, 그리고 3월 이른 봄이 좋은 시기입니다. 나머지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을 보면 보통 바깥눈에 바로 잎 부분을 자른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도장지, 병지, 고사지, 쇠약지, 서로 휘감긴 가지 등을 제거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전지전정의 대상이죠. 4번 도구로는 고지가위, 양손가위, 꽃가위, 한손가위 등이 있다. 이것도 전정의 도구로 맞는 내용입니다. 아래 정리해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수목의 굵은 가지치기 요령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수목의 굵은 가지치기 요령이었고요.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잘라낼 부위는 가지의 밑동으로부터 10에서 15cm 부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 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제가 아래 그림을 가져왔는데 굵은 나무를 전정할 때는 제일 먼저 요 2, 3, 4번 예시를 보면 1번, 제일 먼저 1번인데 잘라낼 부위는 아래쪽에 가지 굵기의 3분의 1 정도 깊이까지 톱 자국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과정입니다. 그리고 2번 톱을 돌려서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상처보다 약간 높은 곳을 위로부터 내리 자른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3번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톱으로 상처를 내놓은 위쪽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톱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을 보면 밑동을 톱으로 자른 후 자리에 거친 면은 손칼로 깨끗이 다듬는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굵은 가지의 가지를 자를 때는 1번과 2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 번째에서 완전히 톱으로 가지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향나무 주목동을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을 하여 형태를 다듬었다. 가지 다듬기는 어떤 목적을 위한 작업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입니다. 회양목이나 향나무, 주목, 팽나무, 편백나무 등 일정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전정은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 가지에 많은 봉우리가 생긴 경우 솎아낸다든지 열매를 따버리는 등의 작업 목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착과 및 착화 촉진을 위한 다듬기입니다. 한 가지에 많은 봉우리나 많이 달린 봉우리나 열매를
따내는 것은 착화나 척과를 촉진하기 위한 다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정원수를 이식할 때 가지와 잎을 적당히 잘라주었다. 다음 목적 중 해당되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생리 조정을 위한 가지 다듬기이고요. 정원수 또는 수목을 이식했을 때 이식한 다음에 가지나 잎을 잘라주는 것은 생리 조정을 위한 목적이고요. 이식한 후에 TR율 조정을 위해 잎과 가지 등을 전정하는 것입니다. 이 TR율은 앞전에서도 한번 보셨는데요.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무게 비율로서 식물체는 TR율이 1, 즉 1대1이 되어 생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는 적절하게 가지와 잎을 가지치기, 전정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 굵은 가지를 전정했을 때 전정 부위에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주어야 하는 수종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전정 시 아주 유의해야 될 수종으로 기출문제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문제 있었지만 또 다시 다른 유형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벚나무는 전정 시에 굵은 가지를 잘라냈을 때는 절단면에 지우판 도포제, 폴리겔 도포제 등 도포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벚나무는 나무가 가지를 자르거나 상처를 내면 썩어 들어가는 성질이 강해서 맹화력이 매우 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눈을 잘라버리면 이후에는 가지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목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인공적 수영을 만드는데 적합한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에서는 인공적 수영을 만드는데 적합한 나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곧 맹화력이 좋은 나무입니다. 3번에서는 다듬어 줄 때마다 장가지와 잎보다는 굵은 가지가 잘 자라는 나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맹화력이 좋은 나무는 줄기 또는 가지 손상 시에 휴먼 근주에서 새로운 줄기를 재생하는 능력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가지보다는 장가지가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인공적 수영을 만드는데 적당한 수종이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벚나무입니다. 인공적 수영을 만드는데 적합한 수종은 맹화력이 강한 수종이고요. 사철나무, 꽝꽝나무, 주목은 모두 맹화력이 좋은 나무이고 벚나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벚나무가 지금 세 번째 벌써 문제에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벚나무가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전정 도구 중 주로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수간 내부에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와 꽃꽂이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적심가위입니다. 적심가위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전정가위고요. 부드러운 가지나 수간 내부에 약한 가지를 자를 때 그때 이 적심가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소나무나 오엽송 등의 높은 위치의 가지를 전정하거나 열매를 채취할 경우 사용하는 전정가위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갈고리 가위 또는 고지 가위입니다. 전정 도구에는 가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높은 부분에 있는 가지 또는 열매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고지 가위 또는 갈고리 가위를 사용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전정 가위의 사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전정가위를 가지에 비스듬히 대고 자른다라고 했는데요. 전정가위는 직각으로 절단을 해야 절단면이 최소화돼서 좋기 때문에 비스듬히 자르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절단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과 3번, 4번은
전정의 요령으로 적당한 내용인데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직접 전정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갈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정 가위의 날을 가지 밑으로 가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지를 위쪽에서 몸 앞쪽으로 돌리듯이 자른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잘려지는 부분을 잡고 밑으로 약간 눌러준다. 이것도 전정의 요령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조경 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조경 수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수관부의 가지가 약 3분의 2 이상 고사했을 경우에 조경수 하자로 판정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눈이 트기 전 가지의 여러 곳에 자리 잡은 눈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는 눈을 따버리는 작업을 무엇이라는가? 정답은 2번 눈따기죠. 눈따기는 눈 지르기라고도 하고요. 눈이 움직이기 전에 가지의 여러 곳에 자리 잡은 불필요한 눈을 제거하는 작업을 눈따기 또는 눈 제거하기라고 합니다. 눈 지르기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소나무의 순 따기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손 끝으로 따주어야 하고 가을까지 끝내면 된다 라고 했는데요. 손으로 따주는 건 맞는데 소나무 순 따는 시기는 4월에서 5월경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1번, 도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순 따기 한 후에는 토양이 과습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소나무는 원래 습한 곳을 싫어하는 수목이고 그리고 순을 땄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맞추려면 토양 뿌리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해마다 5, 6월경 새순이 6에서 9cm 자라날 무렵에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제1 신장기를 마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통풍이나 채광이 나쁘기 때문에 도장지나 너무 혼잡하게 된 가지를 잘라주어 통풍 등을 좋게 하기 위한 전정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여름 전정입니다. 여름 전정의 목적은 도장지와 맹아지 등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을 잘라주어서 통풍을 좋게 하고 광 투과율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겨울 전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상록수는 동계에 강전정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상록수는 동계에 하지 않고 이른 봄 그리고 9월에서 10월 가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계에 강전정 할 경우에는 낙엽 화렵수인 경우에는 동계에 강전정을 해도 피해가 적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소나무류의 순 자르기는 어떤 목적을 위한 가지 다듬기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입니다.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라는 내용은 회양목이나 팽나무, 편백나무 등 일정 형태로 만들기 위한 전정 목적이 있고 소나무 순 자르기도 생장을 억제하는 가지 다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소나무의 순 자르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5일에서 7일 늦게 한다고 되는데요. 요 정반대입니다.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를 먼저 빨리 실시하고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조금 늦게 실시합니다. 2번과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다음 다듬어야 할 가지들 중 얽힌 가지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얽힌 가지라고 했고요.
2번의 가지를 보면 이렇게 수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 가지고요. 얽힌 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1번은 이 밑에 있는 가지인데 이거는 포복지 또는 맹아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과 3번은 잘 보면은 교차한 가지입니다. 교차한 가지도 제거 대상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번 다음 그림 중 윤상 걸음 주기를 할 때 12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윤상 걸음 주기 할 때 12의 위치는 수간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 가실 건데요. 수간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 수복 밑동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구덩이를 파서 걸음을 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어린 나무에 많이 실시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번 다음 그림 중 수목의 가지에서 마디 위 다듬기 유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디 위에 가지 다듬기는 4번의 그림처럼 바깥은 눈에 7에서 10mm 위에서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잘라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번 토피어리의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어떤 물체의 형태로 다듬어진 나무를 뜻한다. 토피어리는 형상수라고도 하고요. 소목의 원래 생김새에 인위적인 손질을 가해서 인공적으로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배나무 붉은 별 무늬병의 겨울 포자 세대의 중간 기주 식물은? 1. 배나무 2. 느티나무 3. 향나무 4. 잣나무. 정답은 3번 향나무입니다. 붉은 별 무늬병은 6월에서 7월에 모가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의 잎과 열매에 피해를 주고요. 중간 기준은 향나무로 향나무에서 월동안 후에 봄철에 포자를 형성해서 배나무로 날아와서 잎과 과실에 피해를 줍니다. 중간 기준은 향나무로서 2km 이내에 있는 향나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잡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자의 휴면성이 강하고 수명이 길다. 2. 재생 능력이 강하고 번식 능력이 크다. 3. 생육 환경에 대하여 적응성이 작다. 4. 땅을 가리지 않고 흡비력이 강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잡초의 특성은 3가지 주요 특성이 있는데요. 생존력이 매우 강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의 특징이고요. 발화력도 좋아서 땅 위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발화가 가능하고요. 적응력도 강해서 환경이 안 좋으면 휴면하면서 기다렸다가 열악한 환경에 잘 견딘 후에 환경이 좋으면 언제든지 발화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잡초의 특성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에서는 생육 환경에 대하여 적응성이 작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농약은 라벨과 뚜껑의 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다음 중 연결이 바른 것은? 1. 살균제 녹색 2. 제초제 노란색 3. 생장조절제 흰색 4. 살충제 파란색. 정답은 2번 제초제 노란색이죠. 제초제는 선택성 방제를 하는 농약은 노란색이고요. 비선택성은 붉은색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1번에 살균제는 분홍색이고요. 3번에 생장 조절제는 흰색이 아니라 청색입니다. 4번에 살충제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입니다. 아래 내용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잘려진 뿌리로부터 새 뿌리가 오게 하여 활착이 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호르몬과 온도 2. 온도와 지주목의 종류 3.
시엔율과 토양의 온도. 4. 잎과 뿌리의 증산작용.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이고요. 수목을 이식한 후에 활착이 잘 되게 하려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와 토양 간의 공극, 빈 공간이 없도록 잘 메꿔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죽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뿌리와 잎의 증산작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TRU를 맞춰주는 것으로 이식 후에 전정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다고요. 수분 증발을 억제해 줘야 합니다. 53번에서 제일 정답에 가까운 내용은 잎과 뿌리의 증산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번 잣나무 털 녹병의 중간 기주에 해당하는 것은 1. 까치밤나무 2. 등골나무 3. 오리나무 4. 향나무. 정답은 1번 까치밤나무입니다. 잣나무 털 녹병은 4월 하순에서 6월 하순 나무 줄기와 가지의 밑부분에 나무 껍질이 터져서 거칠거칠하게 되면서 나무 진이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잣나무 털녹병의 중간 기주인 송이풀과 까치밤나무를 8월 이전에 뽑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일반적으로 빗자루병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수종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대추나무입니다. 빗자루병은 잎과 가지가 빗자루처럼 갈라지는 증상이고요. 대추나무와 오동나무 그리고 북나무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다음 중 오리나무 갈색 무늬 병균의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종자의 표면에 부착해서 전반된다. 여기서 전반이라는 용어는 식물 바이러스 병학에서 어떤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로 병원 바이러스가 운반되어서 병이 넓어지는 상태를 전반이라고 합니다. 오리나무 갈색 무늬병은 병균이 종자의 표면에 부착해서 전반되고 병원체 포자는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병은? 수목의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발생하면 생육이 위축되고 외관을 나쁘게 한다. 장미, 단풍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등에 많이 발생한다. 병든 낙엽을 모아 태우거나 땅 속에 묻음으로써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기불량, 일조 부족, 질소 가다 등 발병 유인이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작물과 관상용 수목이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곰팡이, 잔황균 질병이고요. 식물의 잎과 줄기에 흰 가루 같은 균사로 덮이는 증상이 있어서 흰가루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나 단풍, 배롱나무, 벚나무 같은 화렵수에 많이 생깁니다. 정답은 흰가루병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진딧물, 깍지벌레와 관계가 깊은 병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을음병입니다. 그을음병은 잎의 앞면에 그을음으로 덮인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고요.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의 분비물에서 병균이 자랍니다. 방제 방법은 진딧물 같은 흡집성 해충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소나무 재선충의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은? 1. 노린재 2. 혹파리류 3. 진딧물 4. 솔수염 하늘소. 정답은 4번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은 솔수염 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에 의해 말라 죽는 현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피해목은 초가을에 모든 잎이 낙엽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시드름병이나 말라서 죽을 경우에는 이 낙엽이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피해목은 7월 하순부터 시들기 시작해서 겨울까지도 잎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은 광능, 긴 나무좀이고요. 매개충은 암컷 등판에는 곰팡이를 넣는 균낭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목은 벌채 및 훈증 처리에서 제거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응애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살비제입니다. 살비제는 주로 식물에 붙은 응애류만 선택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소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솔라방 구제의 가장 효과적인 농약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디프 액체, 디프록스입니다. 소나무 솔라방의 피해 및 구제. 솔라방은 송충과 애벌레가 솔잎을 갈아먹고 가을에 잠복소를 설치, 소나무와 잣나무 등에 피해를 줍니다. 솔라방의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농약은 디프 액제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이라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3번.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지닌 해충은 감나무, 벚나무, 사철나무 등에 잘 발생한다. 콩 꾸투리 모양의 보호깍지로 쌓여있고 낙스 물질을 분비하기도 한다. 기계유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를 살포한다. 1. 진딧물, 2. 바구미, 3. 깍지벌레, 4. 응애. 정답은 3번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는 콩깍지 모양의 부호깍지로 쌓인 2에서 8mm 크기의 곤충이고요. 분비물로 2차적인 그름병을 유발하고 방제 방법은 기계 유제를 살포하거나 무당벌레류나 풀 잠자리 같은 천적을 보호해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 깍지벌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지금 계속 보이는데요.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번. 다음 중 수확한 목재를 주로 가해하는 대표적 해충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흰개미죠. 이거는 앞전 과목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흰개미는 죽은 나무를 갉아먹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굵고요. 투명한 흰색이라서 일반 개미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 흰개미는 목재 구조물과 가구 그리고 수확한 목재 등에 피해를 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다음 중 겨울철 잠복소를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적당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겨울철에 잠복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월동벌레를 유인해서 봄에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보온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에 발생된 흰 불나방을 구제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약재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주론수화제입니다. 흰 불나방은 식엽성 해충이고요. 방제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약재는 주론수화제입니다. 좀 외울 게 많아서 어려운 문제인데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7번. 다음 적용 식물의 주요 해충 중 흡집성 해충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깍지벌레죠. 해충이 분류 중에 흡집성, 식엽성, 천공성, 충형 형성 해충이 있는데요.
흡집성 해충에는 응애류, 진딧물류, 그리고 깍지벌레류, 그리고 방패벌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번 해충의 방제 방법 분류상 잠복소를 설치하여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물리적 방제법이죠. 물리적 방제 종류는 경운법, 유살법, 소살법, 포살법 등이 있는데요. 잠복소를 설치해서 곤충의 추강성을 이용해서 빛, 냄새 등으로 유인을 해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유살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중 포장재 색깔이 노란색인 경우 농약의 종류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제초제죠. 제초제는 앞전에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노란색은 선택성 방제, 붉은색 포장인 경우는 비선택성 방제 목적의 제초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진딧물 구제에 적당한 약재가 아닌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망코지제입니다. 진딧물의 방제 약재는 메타유제, 아시트 유화제, 마라톤 유제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출문제다 보니까 다 외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솔잎 혹파리에는 먹존볼을 방사시키면 방제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제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생물학적 방제법이죠.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번 조경수목의 약재 살포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재의 희석 비율을 높여서 살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약재의 비율을 정해진 비율을 높이면 안 되고요. 농약의 희석 비율은 항상 준수해야 됩니다. 권장 희석 비율 이상으로 희석하면 약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작업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요. 바람이 없는 날에 실시하는 게 좋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등지고 살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더운 여름 오후에 햇빛이 강하면 수간의 남서쪽 수피가 열에 의해서 피해, 터지거나 갈라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1. 피소 2. 상열 3. 조상 4. 한상. 정답은 1번 피소입니다. 고온에 의한 피해는 일소와 산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일소는 피소라고도 하고요.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잎이 갈색이 되거나 수피가 열을 받아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1번 피소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번 추위에 의해서 나무의 줄기 또는 수피가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1. 피소 2. 일소 3. 상열 4. 고사. 정답은 3번 상열입니다. 동해 피해 현상은 상열, 컵 스낵스, 상해 옹이 이 세 가지가 주요 피해 현상인데요. 그 중에 상열은 수액이 얼어서 부피가 증대되어서 수간의 외층이 냉각, 수축해서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정답은 3번 상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5번 다음 중 수목의 동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새벽에는 서리가 적어서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틀린 내용이고 이 반대입니다.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 서리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수목의 동해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1번 겨울철 질소 가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건조한 토양에서보다 과습한 토양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에 동해 피해에 잘 발생하는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6번 모가나무, 벽오동, 배롱나무 등의 수목에서 사용하는 월동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집사기 2. 시비 조절하기 3. 비닐 씌우기 4. 가지치기. 정답은 1번 집사기이죠.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통풍과 배수가 좋게 해야 하고요. 멀칭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남서쪽으로 햇볕 노출 방지하고 집사기를 해주고요. 기온이 0도가 되기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합니다. 지문에서 보면 모가나무, 벽오동, 배롱나무 같은 나무들은 수피가 얇은 나무들입니다. 이 얇은 나무들은 집사기를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번 이른 봄 늦게 오는 서리로 인한 수목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은 1. 동상 2. 한상 3. 만상 4. 조상. 정답은 3번 만상이죠. 설에 의한 피해는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상은 이른 봄, 서리로 인한 피해고요. 조상은 나무가 휴면되기 들기 전에 발생하는 서리 피해고요. 동상은 한겨울에 휴면 상태에서 생긴 피해입니다. 이 세 가지 서리 피해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8번 수목 줄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구멍에 충진 수술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5월에서 8월입니다. 수목의 줄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충진 수술을 하는 것은 대부분 녹옷이고요. 녹옷의 동공 처리 외과 수술 시기는 5월에서 8월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9번 다음 중 녹어수 등의 수관 외과 수술 순서로 옳은 것은 1. 부패부 제거 2. 내부 다듬기 3. 소독 및 방부 처리 4. 동공 충전 5. 방수 처리 6. 인공 수피 처리. 정답은 2번입니다. 순서는 1번부터 2번, 3번, 6번까지 모두 순서대로 외과 수술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 부패부를 제거하고 그 다음 내부를 잘 다듬어주고 소독 및 방부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동공을 충전해주고 충전 후에는 방수 처리하고 그 다음 6번 인공수피로 마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해두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대표적인 난지형 잔디로 내다밥섬이 크며 관리하기가 가장 용이한 것은 1. 금잔디 2. 라이그라스 3. 벤트그라스 4. 버뮤다 그라스. 정답은 4번 버뮤다 그라스입니다. 잔디의 종류에는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고요. 난지형에는 한국 잔디와 버뮤다 그라스가 있는데 이 버뮤다 그라스는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이 빨라서 경기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버뮤다 그라스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잔디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들잔디입니다. 들잔디는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한국 잔디라고도 하고요. 더위와 가뭄 그리고 병해충에 강합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그늘에는 약하고요. 겨울에 갈색이었다가 봄에 다시 푸르게 자랍니다. 한국 잔디 들잔디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잔디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한국 잔디는 일반적으로 종자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종자 파종으로 잔디밭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한국 잔디는 종자 번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경, 포목경으로 자라기 때문에 영양 번식이 유리하고 떼장으로 심어서 번식을 시킵니다. 1번과 3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 내용 보면 잔디의 생육 온도에 따라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구분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잔디의 번식 방법에는 종자 파종과 영양 번식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종자 파종은 떼장 심기에 비하여 균일하고 치밀한 잔디면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번 서양 잔디 중 가장 양질의 잔디면을 만들 수 있어서 그린용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초장을 4에서 7mm로 짧게 깎아 관리하는 잔디로 적당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벤트그라스입니다. 벤트그라스류. 이 벤트그라스는 2에서 3mm로 굉장히 세밀하게 자라기 때문에 골프장 그린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4번 난지형 잔디에 떼밥을 주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6월에서 8월입니다. 난지형은 떼밥 주는 시기가 6월에서 8월이 적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잔디 떼밥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 일시에 많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잔디의 떼밥은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소량으로 자주 주고요. 2에서 4mm 두께로 주고 15일 후에 다시 줍니다. 1번과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 흙을 5mm 채로 쳐서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잔디 포지 전면을 골고루 뿌리고 레이크를 긁어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레이크는 땅을 긁어주는 고르게 펴주는 그런 농사용 기구입니다. 4번 난지형 잔디의 경우는 생육이 왕성한 6월에서 8월에 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번 우리나라 들잔디의 종자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COH 수산화칼륨이라고 하고요. COH 20에서 25% 용액에 30에서 45분간 처리 후에 파종한다. 기출문제인데요. 수산화칼륨은 종피가 두꺼운 종자는 수산화칼륨과 같은 화학약품으로 표피를 녹여서 수분 흡수와 기체 교환을 도와줍니다. 들잔디 종자도 종피를 얇게 만들면 90% 이상 발화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7번 잔디밭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수 불량이나 질수 부족 시 녹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이 녹병은 입에 젓갈색 가루가 입혀진 모습, 그런 현상이고요. 배수 불량이나 과다한 밝기, 그리고 질수 부족 시에 발생합니다. 1번과 2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인데요. 1번 여름철 물주기는 한낮에 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낮이 아니라 아침 저녁에 실시합니다. 여름은 아침 저녁에 실시하고 겨울은 오전 중에 실시합니다. 2번 겨울철에 떼밥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떼밥은 난지형은 6월에서 8월, 그리고 한지형은 봄 가을에 줍니다. 4번에서 한국 잔디의 잔디 깎기는 봄 가을에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잔디 깎기는 한국 잔디는 6월에서 8월, 그리고 서양 잔디는 봄 가을에 실시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번 다음 중 잔디 깎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잔디의 분열 억제입니다. 잔디의 분열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잔디 깎기는 잔디의 분열을 촉진시켜주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편의 도모나
잡초를 방지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다음 중 볏짚 제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볏짚은 더위에 약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볏짚은 내한력이 약한 나무에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죠. 1번과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에서 강한 햇빛에 줄기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준다. 맞는 내용이죠. 3번.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잠복소를 설치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4번. 볏짚으로 줄기를 싸주거나 덮어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0번. 질소기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토양으로부터 질소의 유실이 촉진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질소기하 현상은 토양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 지유성 거름이죠. 볏짚이나 톱밥 등을 투입할 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에 일시적으로 질소 결핍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토양에 들어있는 미생물하고 식물하고 질소를 경합하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1번과 2번, 3번을 보면 탄진율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질 경우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미생물과 고등식물 간의 질소 경쟁이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미생물 상호 간의 질소 경쟁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번. 다음 중 수간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의 수간선을 기준으로 환상으로 깊이 20에서 25cm, 나비 20에서 30cm 정도로 둥글게 파서 거름을 주는 방법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윤상 거름주기입니다. 이 윤상 12, 윤상 거름주기는 비교적 어린 나무에 실시하고요. 이 수간에 바로 근처에 심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이렇게 환상으로 둥글게 거름을 주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1번 윤상 거름주기이고요. 나머지 12방법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2번. 배수 불량 및 과다한 밝기가 원인으로 잎의 황색의 반점과 황색 가루가 발생하는 잔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은? 1. 탄저병, 2. 금부병, 3. 녹병, 4. 입마름병. 정답은 3번 녹병입니다. 녹병은 잔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로 잎에 젓갈색 가루가 입혀진 모습이고 배수 불량이나 과다한 밝기, 질소 부족 시 많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녹병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3번. 면적 45제곱미터의 전면 붙이기에 의해 잔디 조경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평대량은 얼마인가? 단, 잔디 1매의 규격은 30 곱하기 30cm 곱하기 3cm이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약 500매입니다. 전면 붙이기 할 경우에 1제곱미터당 약 11매가 소요가 됩니다. 1제곱미터 나누기 가로 열고 0.3 곱하기 0.3을 해주게 되면 1제곱미터당 잔디 수량은 11.11매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45제곱미터였고요. 45제곱미터 곱하기 11장을 하면 495매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0매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4번. 다음 중 잔디밭의 넓이가 50평 이상으로 잔디 품질이 아주 좋지 않아도 되는 골프장의 러프 지역, 공원의 수목 지역 등에 많이 사용하는 잔디 깎는 기계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로터리 모어입니다. 로터리 모어는 50평 이상, 다소 거칠어도 되는 골프장 러프 지역과 수목 지역, 공원의 수목 지역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핸드 모어나 그린 모어, 갱 모어 등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5번.
잔디 재배 관리 방법 중 칼로 토양을 베어주는 작업으로 잔디의 포복경 및 지하경도 잘라주는 효과가 있는 작업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칼로 토양을 절단해서 잔디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코어링, 스파이킹, 버티컬 모잉은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6번 잡초 제거를 위한 제초제 중 잔디밭에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잡초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잔디나 수목에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7번 다음 중 조경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벽돌 및 자연석 등의 원로 포장 파손 시 모래를 당초 높이만큼만 깔고 보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벽돌이나 자연석, 한석 등 포장을 제가 단면도를 가져왔는데요. 보수할 때 바로 밑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이 모래는 기본 높이만큼 깔고 바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넣어서 다짐을 한 후에 다시 깔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1번을 보면 유의시설물의 점검은 용접 부분 및 움직임이 많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한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배수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배수구의 잡풀을 제거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콘크리트 포장에 갈라진 부분은 파손된 재료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치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번 시설물 관리를 위한 페인트 칠하기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철제의 바탕칠을 할 때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로 페인트 칠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는 바로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 처리를 한 후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1번 목재의 갈라진 구멍, 홈, 틈은 퍼티로 땜질하며 24시간 후 초벌칠을 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콘크리트, 모르타르 면의 틈은 석고로 땜질하고 유성 또는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목재의 바탕칠을 할 때에는 먼저 표면 상태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9번 콘크리트제 시설물의 보수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패칭 공법입니다. 문제에서는 콘크리트제 시설물의 보수 방법이고요. 콘크리트제 시설물의 보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표면 실링 공법, V자형 절단 공법, 고무압식 주의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의 각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패칭 공법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포장이 보수 공법입니다. 이 보수 공법이 종류별로 패칭 공법, 모르타르 주의 공법, 덧씌우기 공법, 충전법, 그리고 꺼진 곳 메우기 등이 있는데요. 이 분류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한국 잔디의 해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풍뎅이 유충입니다. 풍뎅이 유충은 풍뎅이류 황금충이라고 하고요. 한국 잔디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 황금충의 성충은 잎을 먹고 유충은 잔디 지하경을 잘라 먹습니다. 풍뎅이 유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1번 소나무류는 생장 조절 및 수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순따기를 실시하는데 대략 어느 시기에 실시하는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5월에서 6월입니다. 소나무류의 순따기 또는 순지르기는 4, 5월경 또는 5, 6월경에 5에서 10cm 정도 자란 새순을 3개 정도 남기고 중심순을 포함해서 손으로 제거해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2번.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전신병으로 마른 무늬 매미충에 의해 전염되는 병은? 정답은 1번 빗자루병입니다. 빗자루병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세균형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이고요. 매개충은 마른 무늬 매일충입니다. 흡집으로 인해서 흰색 반점이 생기고 빗자루병을 감염시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다음 중 오리나무 잎벌레의 천적으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곤충은? 1. 무당벌레 2. 벼룩존벌 3. 실잠자리 4. 침노린재. 정답은 1번 무당벌레입니다. 수목의 병이나 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 무당벌레는 진딧물과 깍지벌레 등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잎벌레의 천적입니다. 이 답은 모두 외우기 참 어려운데 기출문제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다음 중 주로 흡집성 해충의 분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모병은? 1. 그을음병 2. 흰가루병 3. 훅병 4. 전무늬병. 정답은 1번 그을음병이죠. 이 그을음병은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의 분비물에서 병균이 자라고요. 방제 방법은 흡집성 해충들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잔디의 잎에 갈색 냉반이 동그랗게 생기고 특히 6월에서 9월경에 한지형 잔디인 벤트그라스에 주로 나타나는 병에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브라운 패치고요. 한지형 잔디병에는 브라운 패치, 면부병, 설부병 등이 있는데 이 브라운 패치는 고온기에 한갈색의 병반이 생기고 6월에서 9월에 벤트그라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 브라운 패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6번. 다음 중 잔디 떼밥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떼밥의 두께는 30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잎이 덮일 때까지 주어야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잔디의 떼밥은 소량으로 2에서 4mm 두께를 주고 15일 후에 다시 줍니다.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4번은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다음 중 측백나무 하늘소 방제로 가장 알맞은 시기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봄철입니다. 이 하늘소는 월동 후 봄철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측백나무 하늘소는 향나무류나 측백나무, 편백나무에 피해를 주고요. 월동한 성충이 3월에서 4월 봄철에 가지와 줄기를 파먹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병의 발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인을 정량화하여 삼각형의 각 변으로 표시하고 이들 상호 관계에 의한 삼각형의 면적을 발병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병삼각형이라고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병원체 2. 환경 3. 기주 4. 저항성. 정답은 4번 저항성입니다. 이 병삼각형은 식물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3대 요소인 기주, 병원체, 환경의 상호관계를 삼각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삼각형의 크기는 병의 발생량을 뜻합니다. 이 3대 요소, 기주, 병원체, 환경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9번. 수피가 얇은 나무에서 햇빛에 의해 수피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작업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줄기싸기입니다. 줄기싸기 또는 숲이 감기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숲이가 얇은 나무, 배롱나무 같은 그런 경우에 여름철 직사광선으로부터 숲이가 타는 것을 보호해줍니다. 정답은 1번 줄기싸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흡집성 해충으로 버즘나무, 철쭉류, 배나무 등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은 1. 솔 노랑 잎벌 2. 방패벌레 3. 노랑 잎벌 4. 오리나무 잎벌레. 정답은 2번 방패벌레입니다. 방패벌레는 4mm 이내의 방패 모양의 곤충이고요. 버즘나무나 철쭉, 배나무 같은 화렵수 잎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는 흡집성 해충입니다. 정답은 2번 방패벌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1번 농약의 물리적 성질 중 살포하여 부착한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 내리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고착성 2. 침투성 3. 부착성 4. 현수성. 정답은 1번 고착성이고요. 고착성이란 뜻은 표면에 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성질입니다. 농약 살포 시에 비바람에 유실되지 않게 고착성 전착제 또는 고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농약에 섞어 쓰도록 이 고착제를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2번 다음 중 정원수 전정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음이 트는 것을 억제하여 나무를 속성으로 생김새를 만든다. 이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전정의 목적은 아니고 보통 나무 밑줄기 부분에 음이 돋아나는 경우에 수세가 약해지므로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요. 전정의 목적은 아닙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적합한 내용이고요. 1번 강한 바람에 의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전정의 목적이라 볼 수 있죠. 2번 채광, 통풍을 도움으로써 병해충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밀생한 가지들을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줘서 채광이나 통풍을 돕는 것, 전정의 목적입니다. 3번 지나치게 자라는 현상을 억제해서 나무에 자라는 힘을 고르게 한다. 이것도 적절한 전정의 목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다음 중 농약 보관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서 유제는 유기용제의 혼합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이 유기용제는 유기화합물을 녹일 수 있는 액체로서 대표적으로 아세톤과 에탄올 같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2번과 3번, 4번은 모두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고독성 농약은 일반 저독성 약재와 흔적하여도 무방하다. 이거는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농약은 고온보다 저온에서 분해가 촉진된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분해가 더 촉진되겠죠. 4번 분말 제제는 흡습되어도 물리성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분말로 된 제제가 습기를 먹게 되면 물리성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4번 식물병에 대한 코흐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코흐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제가 생명과학 대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필기시험 공부하면서 이 코흐 원칙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다르게 고치면 병든 생물체로부터 접종할 때 사용하였던 미생물과 동일한 특성의 미생물이 재분리되지만 배양은 되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병영균을 분리해서 배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3번은 요 코어 원칙에 다 맞는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이긴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5번 20개 흰 가루병은 가을이 되면 병 환부에 흰 가루가 섞여서 미세한 흑색의 알갱이가 다수 형성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는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잔항구입니다. 제가 잔항구 사진을 확대한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잔항구는 흰 가루병균 따위가 형성하는 완전히 폐쇄된 구형의 잔항가로서 검은 알갱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검은 알갱이 모양입니다. 이 그림과 또 잔항구라는 그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번 해충의 방제 방법 중 기계적 방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방사선 이용법이고요. 이 기계적 방제 방법은 물리적 방제 방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종류에는 경운법, 유살법, 소살법, 포살법 등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이용법은 요 내용이 없는데, 아래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화학적 방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묵병이 아닌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벚나무 빗자루병이고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없고요.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묵병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대추나무, 오동나무, 둑나무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해충의 체표면에 직접 살포하거나 살포된 물체에 해충이 접촉되어 약재가 체내에 침입하여 독작용을 일으키는 약재의 분류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접촉살충제죠. 접촉살충제는 해충에 직접 살포하는 살충제로서 해충에 접촉해서 약재가 체내에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1번 접촉살충제고요. 나머지 살충제 분류는 소화중독제, 침투성 살충제, 그리고 유인제, 불임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진딧물의 방제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천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풀잠자리류 2. 무당벌레류 3. 꽃등해류 4. 솔잎벌류. 정답은 4번 솔잎벌류고요. 이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천적은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잠자리, 그리고 무당벌레, 그리고 꽃등해류 세 가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각종 상처, 기공 등의 자연 개구를 통하여 침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부적절한 설명이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잘 아시듯이 파이토플라자는 세균형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고요. 전년도에 감염된 나무의 이동 통로에서 월동을 하다가 이듬해 해에 나무 생육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무들로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 번 문제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21번입니다. 오늘 과목은 총 130문제인데 여기서부터 130번까지 10문제는 농약의 양량, 계산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제일 헷갈리고 잘 틀리는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경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하고 국가직 조경 9급 시험 기출문제까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121번부터 보겠습니다. 살충제 50%의 유제 100cc를 0.05%로 희석하려고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은? 단, 원액의 비중은 1이다. 정답은 3번 100리터인데요.
희석할 물의 양을 구하는 산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온액의 용량 곱하기 온액의 농도 나누기 희석할 농도 빼기 1 곱하기 온액의 비중. 자, 1번입니다. 온액의 용량은 100cc입니다. 100cc고요. 그리고 온액의 농도 나누기 희석할 농도. 그죠? 온액의 농도는 살충제 50% 유제라고 했으니까 50%, 온액의 농도는 50%고 희석할 농도는 0.05%입니다. 0.05%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온액의 비중은 1이죠. 온액의 비중은 1이니까 곱하기 1을 해주고 그러면 이 결과값은 99,900cc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터로 환산하면 99.9리터가 되죠. 다음 두 번째 계산식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은 온액량 곱하기 희석 배수 빼기 온액양입니다. 여기서 희석 배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희석 배수는 살충제 50%의 유제를 0.05%로 희석하니까 50% 나누기 0.05%를 해주면 1000이 됩니다. 그러면 희석 배수는 1000배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액량 곱하기 1000배액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빼기 온액량 100cc를 하게 되면 결과값은 99,900cc 그리고 리터로 환산하면 99.9리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대략 100리터 3번이고요. 이 계산식이 서로 비슷한 계산식이지만 조금 틀린데 두 개 다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게 더 편한 계산식인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흰불나방 구제를 위해 100cc에 비프테렉스 50% 유제를 1000배로 희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정답은 2번 약 100리터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계산식에 1번을 적용할 수가 없고 2번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희석 배수를 알려주었고 희석할 농도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1번의 계산식에는 이 산식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2번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온액량이 100cc 그리고 곱하기 희석 배수는 1000배 그리고 마이너스 온액량 100cc 이렇게 하면 99,900cc 리터로 환산하면 99.9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3번 베노밀 50% 유제 200cc를 0.05%로 희석하려고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은? 단 온액의 비중은 1이다. 정답은 3번 약 200리터인데요. 1번과 2번 계산식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온액의 용량은 200cc죠. 200cc 그리고 온액의 농도는 50% 나누기 희석할 농도는 0.05% 그리고 가로 닫고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비중은 1이죠. 1 이렇게 해주면 계산을 하면 결과값은 199,800cc가 나오고요. 리터로 환산하면 199.8리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희석 배수가 먼저 구하게 되면 온액의 농도는 50%인데 0.05%로 희석하니까 1000이 나오고 1000배액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식에 의해서 온액량은 200cc 곱하기 1000 빼기 온액량 200cc를 해주면 199,800cc가 나오고요. 리터로 환산하면 199.8리터입니다. 그래서 약 200리터가 필요합니다. 다음 124번 보겠습니다. 매프 30% 유제 200cc 비중은 1을 0.06%의 살포액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물의 양은? 정답은 3번 100리터인데요. 이 124번도 마찬가지로 이 계산식에 의해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99.8리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99.8리터는 대략 100리터입니다.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보겠습니다. 125번 매프 20% 유제 200cc 비중은 1을 0.05%의 살포액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정답은 3번 80리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산식 모두
값을 넣어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산식, 원액의 용량은 200cc 곱하기 원액의 농도는 20%, 20 나누기 희석할 농도는 0.05% 그리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비중은 1이죠. 1 곱해주면 결과값은 79.8리터가 나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희석 배수가 400배가 나오고요. 원액의 용량 곱하기 400 빼기 원액 200cc를 빼주면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 80리터이고요. 어려운 계산식은 아니니까 여러 번 반복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126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하여 메티온 유제 40%를 0.01%로 하여 헥타르당 500리터를 살포하려면 헥타르당 소요되는 원액 양은? 정답은 125cc인데요. 이번에는 희석할 물의 양이 아니라 농약, 헥타르당 농약의 원액 소요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산식이 있는데요. 먼저 1번 산식은 헥타르당 사용량 나누기 사용 희석 배수 그리고 가로 닫고 나누기 비중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식은 사용할 농도 곱하기 사용량 가로 닫고 원액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값에서 비중으로 나눠지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식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계산식입니다. 40%를 0.01%로 40%를 0.01%로 희석하기 때문에 희석 배분은 계산을 하면 40 나누기 0.01% 하면 4000배가 나옵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헥타르당 사용량은 500리터가 되죠. 500리터 나누기 희석 배수 4000을 하게 되면 50만 cc가 나오게 되고요. 50만 cc 나누기 4000을 하게 되면 125cc가 나옵니다. 다음 2번 두 번째 산식을 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농도 나누기 사용량 나누기 원액 농도죠. 사용할 농도는 0.01% 곱하기 사용량은 500리터죠. 그리고 곱하기 40을 해주면 결과값은 125cc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27번 디프테렉스 용액 50%를 0.05%로 하여 헥타르당 1000리터를 살포한다면 소요되는 원액 양은? 정답은 2번의 1000cc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계산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50%를 0.05%로 희석하므로 희석 배수는 1000배가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사용량은 1000리터가 되고요. 1000리터 나누기 희석 배수 1000을 나눠주면 1000으로 나눠주면 100만 cc가 나오고요. 1000리터는 100만 cc니까요. 100만 cc 나누기 1000으로 나눠주면 1000cc가 나옵니다. 1000cc는 1리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식을 적용하면 사용할 농도는 0.05%고요. 사용량은 1000리터죠. 1000리터를 곱해주고 가로 닫고 나누기 원액의 농도 50%입니다. 50으로 나눠주면 결과값은 1000cc가 나옵니다. 1000cc는 1리터가 되겠죠. 1리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어려운 산식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8번 황산 니코틴 80%의 원액에 사용 농도를 0.02%로 하여 20리터의 용액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황산 니코틴 원액량은? 정답은 1번 5cc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산식과 2번 산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똑같이 5cc가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연습 삼아서 계산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더 보겠습니다. 129번 파라치온 유제 50%를 0.08%로 희석하여 10A당 100리터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10A당 필요한 원액은 몇 밀리리터인가? 단, 비중은 1.008로 한다. 정답은 2번 약 160ml인데요. 이 문제에서 달라진 점은 비중이 0.008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1헥타르가 아니라 10A당이라고 했거든요. 이 10A는
약 한 300평 정도 되고요. 1헥타르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헥타르를 그냥 10A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 계산식에서도요. 10A. 그리고 밀리리터로 제시가 됐거든요. 몇 밀리리터인가? 1밀리리터는 1g, 1g은 1cc. 똑같이 쓰이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계산식에 의해서 사용량, 10A당 사용량은 100리터입니다. 그리고 희석 배수는 50%를 0.08% 희석하니까 50% 나누기 0.08%는 625배가 되고요. 그러면 100리터 나누기 625를 해주면 100리터는 cc로 환산하면 10만 cc죠. 나누기 625를 하면 160cc가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1.008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과값을 비중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60cc 나누기 비중 1.008 해주면 158.73cc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산식으로도 보면 사용할 농도 그리고 사용량 곱해주는 거죠. 사용할 농도는 0.08% 그리고 사용량은 100리터 나누기 원액의 농도 50 해주면 결과값은 160cc로 똑같이 나오고요. 이 160cc를 비중 1.008로 나눠주면 158.73cc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160cc가 필요한데요. 160cc는 160mm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0번 페니트로티온 유제 50%를 0.05%로 희석하여 10A당 100리터를 살포할 경우 10A당 필요한 원액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단 페니트로티온 유제 비중은 1.25로 한다. 계산을 하면 정답은 1번 80ml고요. 이것도 바로 앞에 129번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먼저 1번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희석 배수는 50%를 0.05%로 희석하니까 50 나누기 0.05 해주면 1000이 나오고요. 계산식에 의해서 사용할 양은 100리터 그리고 1000으로 나눠주면 100cc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0cc를 비중이 1.25라고 했으니까요. 1.25로 나눠주면 80cc입니다. 그리고 2번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사용할 농도는 0.05%입니다. 0.05% 곱하기 사용량은 100리터죠. 100리터 가로 닫고 나누기 원액의 농도 50%죠. 이렇게 나눠주면 결과값은 100cc가 나오고요. 100cc를 1.25 비중으로 나눠주면 80cc가 나옵니다. 이 80cc는 80ml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경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파트 5번 조경관리에 대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기에 합격하신 후에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조경 설계 도면을 신속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조경 수목 120종에 대한 사진과 설명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